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아이 얼굴이 잔뜩 굳어 있는데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망설였던 순간 말입니다.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었다가 대답이 없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괜히 더 다그치게 되어 후회한 적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청소년기의 고민을 정체성 확립의 핵심 단계로 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성적이나 진로 같은 외적 과제뿐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와 같은 내적 질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적 고민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그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정의하는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너 참 많이 애썼구나 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는 삶을 누군가는 알아주는구나 라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쳐주려 들 때 마음을 닫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마음을 연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조언이나 충고보다 먼저 공감과 인정을 건네면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준비를 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시험에서 기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낙담했을 때 주변 부모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엔 꼭 만회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속상했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건 알 수 있어.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점수에만 매달리기보다 자신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엄마의 시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태도를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건네는 위로와 인정은 아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아이에게 충고와 지적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정도도 못하냐는 말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말이, 앞으로 잘해야지라는 말보다 지금 힘든 마음이 이해된다는 말이 사실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해받고 있다는 경험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완벽한 조언이 아니라 나는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아이들이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왜 말을 안 하니? 하고 다그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며 내가 준비되면 언제든 들어줄게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작은 빛에도 위로받는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말은 바로 그 작은 빛입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짧은 인정의 눈빛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아이에게는 세상을 버틸 힘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거운 아이가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한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내 곁에 있을게. 그 말은 아이의 고민을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삶의 길에서 아이들은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걸을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아이에게 작은 위로 한마디를 건네보시겠습니까? 그 말은 언젠가 아이의 기억 속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따라옵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의 전부 같던 부모가 이제는 점점 작아지고 조금만 아프셔도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그 불안을 걱정으로 표현하지만 정작 그 걱정이 부모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좀 가셔야지요. 왜 약을 제대로 안 드세요?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스쳤던 순간 말입니다. 자녀의 걱정이 잔소리로 들리는 아이러니.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간격이 생겨납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의 불안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건강의 상실, 역할의 상실, 존엄의 상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애써 괜찮은 척을 하시지만 마음속에는 큰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다그치는 말은 오히려 너는 이제 온전하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흘러가는 강물 위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떠나는 존재임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아들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아버지에게 아들은 늘 다그쳤습니다. 운동하세요. 약은 꼭 챙겨 드셔야죠. 좋은 뜻이었지만 아버지는 점점 말을 줄이고 아들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건 알지만 아버지는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더 작아지신단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지적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음을 말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부모님께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건네지 않았나요? 그 말보다 같이 걸으실래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이런 말은
부모님께는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외부와의 전투가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다. 부모님이 노년기에 겪는 싸움은 결국 자기 내면과의 싸움입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싸움의 승패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나는 여전히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 자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옛날 얘기하시네. 그건 요즘 시대랑 달라요. 하고 잘라버리면 부모님의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사실 그 반복되는 이야기는 지루한 회상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도 결국은 마음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쉽게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아들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 얘기 또 하세요? 다 아는 얘긴데. 그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학교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부모님의 고독은 때로는 성숙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병들게도 합니다. 그 고독을 덜어주는 방법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웃어주고 시간을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거창한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존재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더 많이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자 세대 차이를 메우는 다리가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나이를 닮아갑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은 결국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지금 부모님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께 작은 위로를 건네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짧은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란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이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익숙함 속에 무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왜 당신은 늘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야? 오해에서 비롯된 말다툼은 꼬리를 물며 커지고 결국은 서로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갈등을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도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는 늘 억울하고 상대는 늘 잘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순간 관계는 멀어진다. 부부 사이에서 다툼의 본질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대도 서운하다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겪은 현실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자주 집에 늦었고, 아내는 홀로 아이를 돌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라며 울분을 터뜨렸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일하는 건데 왜 몰라주냐며 억울해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듣지 않았기에 오해만 쌓여갔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깨달은 것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늦어서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였고, 남편이 바란 건 오늘도 수고했어라는 따뜻한 인정 한마디였던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존재를 느낀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노고를 인정하는 짧은 말, 서운함을 공감하는 작은 손길. 그것이 오해를 풀고 화해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고치려 하지만 정작 내 말투와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작은 불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렇게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이 세 마디는 어쩌면 긴 대화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침묵과 대화의 균형입니다. 서로가 지쳐 있을 때는 굳이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오해가 쌓일 때는 침묵 대신 용기 내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부부 사이는 멀어지지만 균형을 회복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자에게 작은 실천을 해보시겠습니까? 늦은 귀가에도 고생 많았어라는 말 한마디, 서운했던 순간에도 내 마음이 이해되라는 공감 한마디. 이 짧은 말들이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아는 사람들이자 동시에 가장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관계입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은 따뜻하지만 사소한 다툼과 경쟁의 흔적도 남아있지요. 그 시절의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져 부모님을 돌보거나 재산을 나눌 때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는 늘 내 편만 들었지. 나는 늘 희생했는데 넌 편하게만 살았잖아. 이런 말이 터져 나오면 어린 시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원가족 경쟁이라 설명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야 했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간병, 경제 문제, 작은 오해도 쉽게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가지가 서로를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뿌리가 같기에 더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누우시자 세 남매가 번갈아 간병을 맡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웠고 큰형은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늘 희생하는데 동생들은 편하게만 산다. 반면 동생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은 부모님 집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더 할 수 있잖아. 서로의 사정을 모르니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이나 도움보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게 더 소중하다. 그 말에 남매는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부모님의 건강보다도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형제와의 관계에서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힘들었던 건 뭐였니? 이 질문 하나가 오래된 오해를 풀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느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동생이 사업에 실패하고 낙담해 있을 때 큰언니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밥 굶게 하진 않을게. 그 말 한마디에 동생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경제적 도움보다 큰 힘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인간이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형제자매의 공감은 어릴 적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바탕이 되기에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의 말도 떠올려 봅니다. 가족 갈등에서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다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따지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일 때 오해도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가 떠오르시나요? 짧은 안부 인사라도 먼저 건네 보시길 권합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한마디가 멀어진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함께 견디는 여정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갈등을 풀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 그것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곳이니만큼 직장은 때로 가족보다 더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갈등과 오해,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동료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쳤던 적. 혹은 반대로 내가 지쳐 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더 외로웠던 적. 직장에서의 위로는 가족과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직장 속 관계를 역할 기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은 조건 없는 애정이 중심이라면 직장은 업무라는 공통의 과제를 통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위로 또한 단순한 감정적 공감뿐 아니라 상대의 역할과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실패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결과만 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그쳤고, 동료들마저 눈치를 보느라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었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나는 알아. 그 말에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애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된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정답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해결책보다 나는 내 노고를 안다는 짧은 인정이 때로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직장 내 위로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야근으로 지쳐 있을 때 말 대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 회의에서 의견이 묵살당한 동료를 대신해 그 말도 의미 있네요 라고 짚어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동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사회적 지지 행동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관계는 더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위로가 오히려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잘 읽는 지혜입니다. 말보다 침묵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고, 직접적인 조언보다 그냥 옆에 앉아주는 것이 힘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고통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잘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직장 속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의 말이 떠오릅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내가 뭘 해줄까?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
이 태도는 그대로 통합니다. 억지로 위로의 말을 찾기보다 그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는 말로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직장 속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본 적 있으시지요?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은 손길을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고생 많았어. 나는 내 수고를 알고 있어. 이 두 마디는 업무의 성과보다 더 오래 남아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아프고 사람으로 인해 치유된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곳이 직장이지만 동시에 치유받는 곳 또한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길에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동료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위로는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가족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선택과 공감으로 이어진 인연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친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만큼 상처도 깊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 괜히 농담으로 넘겼다가 오히려 서운하게 만든 적. 혹은 내가 괴로운 일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 더 외로웠던 적. 친구와의 위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진심의 교류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친구 관계를 수평적 지지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처럼 위아래가 없는 서로 대등한 자리에서 주고받는 위로.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는 충고보다 공감, 해결책보다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여성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친구는 조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이 돼.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힘이 된 것이지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하라. 친구 사이의 진정한 위로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심으로 머물러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는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관계를 흔들고 오해가 쌓여 멀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곤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함께 있으면 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건강한 거리감입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루 이틀 거리를 두고 서로의 마음이 정리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남성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절친과 크게 다툰 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년 뒤 아버지를 여인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고 싶었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을 풀어준 건 거창한 사과가 아니라 슬픔을 함께 해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란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지만 결국은 내 삶을 함께 채워주는 존재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함께 걸어온 시간의 힘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 회복을 재구성된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오래된 친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셨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그 친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삶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늘 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을 더 벌어야 안정이 올 텐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돈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고, 때로는 삶을 흔들리게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심리적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은 안정, 자유, 인정, 사랑 등 우리가 갈망하는 가치를 대신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관계와 자존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나니 정작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남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안정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그녀에게 돈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한 남성은 평생 돈만 줬다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어느 순간 집에 들어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쌓였지만 내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구나. 그가 잃은 것은 돈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 내적 평온에서 온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돈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의 말도 떠올려 봅니다. 돈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다. 가족과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갈등을 키우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실제로 돈을 둘러싼 다툼의 이면에는 서운함, 인정 욕구,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숫자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돈 때문에 가족과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야, 아니면 마음이야?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풀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위해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돈과 삶의 균형을 잡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돈을 위해 사는가? 삶을 위해 돈을 쓰는가? 그 대답 속에서 삶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도 홀로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독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마음은 공허했던 적. 하루 종일 대화를 했는데 정작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던 순간. 그럴 때의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때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난 뒤 집안이 너무 조용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매일 새벽 산책을 나섰고 고요한 길 위에서 스스로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괴롭혔지만 고독은 나를 성장시켰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위대한 정신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은 더 단단한 나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서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마음과 내가 함께 있다.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독은 피할 수 없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고독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성찰과 성숙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건강을 잃는 일,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무너지는 일.
상실은 우리 마음을 텅 비게 만들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빼앗아 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상실 뒤의 감정을 애도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치지만 속도와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흘려보낼 때 맑아진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여성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세상이 멈춘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내야지라며 다그쳤지만 오히려 그 말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냥 내 옆에 있을게.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 없는 위로가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창이다. 상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실의 아픔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잠시 그 상실과 함께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고마웠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순간 상실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에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을 준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존재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옆에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마지막은 전혀 달라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힘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친구의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옆에 있을게. 그 약속이 그를 평온하게 했습니다. 남겨진 우리에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흘리는 눈물은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되기도 합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히 사는 길이다. 죽음을 외면하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하루하루의 소중함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구나 맞이할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순간을 준비하는 것은 곧 오늘을 더 충실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끝이 있지만 그 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루하루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혹시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분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하기를, 그리고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기를 기원합니다.